서울의 밤은 언제나 화려했다. 수천 개의 불빛이 강물처럼 흘러 도시의 동맥을 밝혔고, 하늘을 찌를 듯한 빌딩들은 저마다의 욕망을 과시하며 빛을 뿜어냈다. 하지만 그 찬란한 빛의 강은 윤수아의 세상까지는 닿지 않았다. 그녀의 세상은 낡은 다세대 주택의 맨 꼭대기, 계단을 오를 때마다 삐걱거리는 소리가 나는 잿빛 옥탑방에 갇혀 있었다. 방 안의 공기는 눅눅한 곰팡이 냄새와 도시의 매연이 희미하게 뒤섞여 있었다. 벽지에는 오래된 누수 자국이 지도처럼 그려져 있었고, 하나뿐인 형광등은 금방이라도 수명을 다할 듯 위태롭게 깜빡였다. 창문은 낡아서 닫아도 어디선가 찬바람이 스며들어와 그녀의 앙상한 어깨를 파고들었다. 1년 전 그녀가 살던 집은 햇살이 가득 들어오는 잘 가꾸어진 정원이 있는 2층짜리 단독주택이었다. 그곳의 주방에서는 언제나 맛있는 냄새가 났고, 거실에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그 모든 것은 이제 다른 사람의 것이 되었다. 정확히는 그녀의 전 남편과 그녀의 하나뿐인 여동생의 것이. 저녁 8시, 서아는 작은 교자상 앞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 저녁 식사는 뜨거운 물을 부은 컵라면 하나가 전부였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라면을 무표정하게 바라보며 그녀는 젓가락을 들었다. 맵고 짠 인공적인 국물 맛이 혀를 자극했지만 그녀는 아무런 맛도 느끼지 못했다. 식사는 그저 생명을 연장하기 위한 기계적인 행위일 뿐이었다. 그녀의 시선은 맞은편 벽에 놓인 낡은 텔레비전을 향해 있었다. 화면 속에서는 인기 주말 드라마가 방영 중이었다. 잘생긴 남편이 아내를 위해 깜짝 이벤트를 열어주고, 아내는 감동의 눈물을 흘리며 그에게 안기는 전형적인 행복의 클리셰. 서아는 그 장면을 보면서도 울지 않았다. 웃지도 않았다. 그녀의 눈은 텅 비어 있었고, 마음은 오래전에 폐업한 놀이공원처럼 황량했다. 화면 속의 행복은 다른 행성의 이야기처럼 멀게만 느껴졌다. 아래층에서는 젊은 대학생들이 모여 떠드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웃음소리, 음악소리, 배달 음식을 시키는 소리, 그 생동감 넘치는 소음들이 이 옥탑방의 정막을 더욱더 깊게 만들었다. 그녀는 세상으로부터 완벽하게 고립되어 있었다. 이혼 후 1년, 그녀는 그렇게 서서히 무감각해지는 법을 배워가고 있었다. 상처가 너무 깊으면 차라리 아무것도 느끼지 않는 편이 나았다. 다음 날 오후, 서아는 편의점 계산대 뒤에 서 있었다. 알바 구함 전단지를 보고 시작한 일이었다. 그녀는 기계적으로 바코드를 찍고 돈을 받고 거스름 돈을 내주었다. 손님들의 얼굴을 제대로 쳐다보지도 않았다. 그들은 그저 지나가는 그림자일 뿐이었다. 저녁 시간이 가까워지자 낡은 교복을 입은 남학생 하나가 편의점에 들어왔다. 학생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가장 값싼 삼각김밥 하나와 작은 컵라면 하나를 들고 계산대로 왔다. 그런데 계산을 하려던 순간 학생의 손에 들려있던 낡은 도시락 가방의 끈이 툭 하고 끊어졌다. 쨍그랑 하는 소리와 함께 도시락통이 바닥으로 떨어지며 안에 있던 밥과 반찬들이 사방으로 흩어졌다. 학생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그것은 아마도 그의 어머니가 싸준 유일한 저녁 식사였을 것이다. 그는 어쩔 줄 몰라 하며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듯한 얼굴로 바닥에 주저앉으려 했다. 그 순간 서아의 안에서 무언가가 움직였다. 지난 1년간 잿더미 속에 묻혀있던 아주 작고 따뜻한 무언가였다. 그녀는 계산대 밖으로 나와 학생의 어깨를 잡았다. 괜찮아, 그냥 둬. 그녀는 빗자루와 쓰레받기를 가져와 묵묵히 바닥을 치웠다.
그리고는 진열대로 가더니 삼각김밥이나 컵라면이 아닌 제법 비싼 편의점 도시락 신제품 하나를 집어들었다. 이거 가져가. 서아가 도시락을 학생에게 내밀었다. 학생은 당황해서 손을 내저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제가 돈이 어차피 오늘까지 안 팔리면 폐기해야 되는 거야. 그냥 버리는 것보다 누가 먹는 게 낫잖아. 괜찮으니까 그냥 가져가. 명백한 거짓말이었다. 그 도시락에 유통기한은 이틀이나 남아 있었다. 그러나 그녀의 무심한 듯한 말투와 표정은 학생이 거절할 수 없게 만들었다. 학생은 몇 번이나 허리를 숙여 감사 인사를 하고는 도시락을 품에 안고 편의점을 나갔다. 학생의 뒷모습을 보며 서아는 오랜만에 가슴 한구석이 저리 태우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슬픔도 기쁨도 아니었다. 잊고 있었던 자신의 일부와 다시 마주친 듯한 낯설고도 희미한 감정이었다. 한때 그녀는 누군가에게 베푸는 것을 행복으로 여기던 사람이었다. 그녀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내어주어도 아깝지 않다고 믿었던 그런 바보 같은 시절이 있었다. 그 바보 같았던 자신이 아직 이 차가운 몸뚱어리 어딘가에 숨어 있다는 사실이 그녀를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그 주 주말, 서아는 엄마에게서 온 전화를 받았다. 이혼할 때 미처 챙기지 못했던 그녀의 나머지 짐들을 박스에 담아두었으니 가져가라는 연락이었다. 그녀는 가고 싶지 않았지만 더 이상 그 집에 자신의 흔적을 남겨두고 싶지도 않았다. 친정집은 그녀가 결혼 전에 살던 곳이었다. 하지만 이제 그곳은 더 이상 그녀의 집이 아니었다. 현관문을 열어준 엄마는 그녀를 보고 반가워하기보다는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왔으니 짐은 네 방에 그대로 뒀다. 아, 애따. 서아야, 이제 그만 잊어라. 유정이도 곧 출산인데 가족끼리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니? 다 지난 일이야. 너도 내 인생 살아야지. 엄마의 말은 칼날이 되어 서아의 가슴을 후벼 팠다. 다 지난 일. 내 인생. 엄마에게 그녀의 고통은 이미 과거사가 되었고 그녀를 배신한 여동생의 안위가 더 중요했다. 서아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고 자신의 옛방으로 들어갔다. 방 한가운데에는 큰 골판지 상자 2개가 놓여 있었다. 상자 안에는 그녀의 과거가 담겨 있었다. 대학 시절 쓰던 물건들, 친구들과 찍었던 사진들, 그리고 지훈과 함께했던 시간의 잔해들. 그녀는 앨범을 펼쳐보았다. 사진 속에서 그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 옆에는 사랑스럽다는 듯 그녀를 바라보는 박지훈이 있었다. 이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사실이 이제 와서는 우습게만 느껴졌다. 그녀는 사진들을 하나하나 찢어 쓰레기 봉투에 담았다. 감정의 동요는 없었다. 그저 불필요한 쓰레기를 처리하는 과정일 뿐이었다. 그러다 상자 맨 밑바닥에서 그녀의 손에 낡고 두꺼운 책 한 권이 잡혔다. 현대기업 법률 및 투자 전략. 표지는 달아빠졌고 책장은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다. 책을 펼치자 빼곡하게 그어진 밑줄과 여백에 적힌 날카로운 필체의 메모들이 눈에 들어왔다. 모두 그녀 자신의 글씨였다. 순간 서아의 머릿속에 잊고 있던 기억 하나가 섬광처럼 스쳐 지나갔다. 10년도 더 지난 대학 도서관의 풍경, 쾌쾌한 책 냄새와 나른한 오후의 햇살. 서아야, 나 이것 좀 알려줘. 도대체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 당시 남자친구였던 지훈이 M&A 관련 원서를 들고 와서 징징거렸다. 그는 경영학과였지만 복잡한 법률 조항이나 재무제표 분석에는 언제나 약했다. 서아는 그의 책을 받아들고 단 몇 분 만에 핵심 쟁점과 법리적 허점을 명쾌하게 설명해 주었다.
우와, 내언 어떻게 이런 걸 다 알아. 역시 우리 서아는 천재야. 지우는 감탄하며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녀는 그의 그런 칭찬이 좋았다. 자신이 그에게 도움이 되는 존재라는 사실이 기뻤다. 그녀는 법학도였지만 유독 기업 법률과 투자 분석에 천부적인 재능을 보였다. 담당 교수는 그녀에게 로펌이 아니라 헤지펀드나 M&A 전문가가 되어야 한다며 아낌없는 격려를 보냈었다. 하지만 그녀는 그 모든 것을 버렸다. 지훈이 졸업 후 작은 스타트업을 시작했을 때 그녀는 자신의 로스쿨 진학을 포기하고 그의 뒷바라지를 선택했다. 그의 성공이 곧 자신의 성공이라고 믿었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그 뛰어난 두뇌를 고작 그의 사업계획서 오탈자를 교정해주고 투자자들에게 보낼 이메일을 대신 써주는 데에 사용했다. 그리고 그는 그녀의 헌신과 재능을 발판 삼아 성공한 뒤 그녀를 낡은 가구처럼 버렸다. 서아는 책을 든 채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다.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흐르지 않았다. 대신 심장 가장 깊은 곳, 잿더미만 남아있던 그곳에서 아주 작고 차가운 불꽃 하나가 피어나는 것을 느꼈다. 분노와는 다른, 증오와도 다른, 얼음처럼 차갑고 칼날처럼 날카로운 감정이었다. 그녀는 찢어버린 사진들이 담긴 쓰레기 봉투를 내려다보았다. 그리고 손에 들린 이 낡은 책을 보았다. 그녀는 책을 버리지 않았다. 대신 다른 짐들과 함께 조심스럽게 상자에 다시 넣었다. 그것은 더 이상 아픈 과거의 유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어쩌면 미래를 위한 무기가 될 수도 있었다. 그녀는 아직 몰랐다. 그 순간 피어난 작은 불꽃이 머지않아 모든 것을 삼켜버릴 거대한 화염이 될 것임을, 시간은 상처를 치유하는 것이 아니라 무감각하게 만들 뿐이었다. 윤서아는 편의점 아르바이트와 옥탑방에서의 공허한 잠으로 이루어진 궤도를 묵묵히 돌았다. 그녀의 삶은 멈춰버린 시계와 같았다. 과거의 행복도 미래의 희망도 없이 오직 잿빛 현재만이 끈질기게 이어졌다. 엄마가 말했던 새로운 삶은 그녀에게는 다른 세상의 이야기였다. 그녀는 그저 생존하고 있을 뿐 살고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날도 기나긴 아르바이트를 마친 피곤에 절은 저녁이었다. 그녀는 월급날에만 아주 가끔 타는 버스 대신 돈을 아끼기 위해 2 정거장 정도는 늘 걸어 다녔다. 그녀의 옥탑방이 있는 낡은 동네와는 대조적으로 그 길은 강남의 가장 화려한 거리 중 하나인 청담동 명품거리를 지나야 했다. 눈부신 조명 아래 고급 외제차들이 미끄러지듯 지나갔고 쇼윈도 안의 마네킹들은 그녀가 평생 만져보지도 못할 옷들을 입고 있었다. 한때는 그녀도 저런 세상의 일부였다. 지훈의 팔짱을 끼고 레스토랑을 예약하고 신상품이 나온 백화점을 구경하던 시절, 그 모든 기억은 이제 그녀를 조롱하는 유령과도 같았다. 서아는 사람들의 화려한 행렬에 섞이지 않으려 최대한 고개를 숙이고 그림자처럼 걸었다. 그때였다. 귀에 익은 높고 맑은 웃음소리가 그녀의 귓가를 파고들었다. 세상에서 가장 듣기 싫은 그녀의 여동생 윤유정의 웃음소리였다.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졌다. 서아는 반사적으로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보고야 말았다. 길 건너편 최고급 유아용품 매장의 통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2 사람의 모습을, 전 남편 박지훈, 그리고 그의 옆에 서서 배를 부드럽게 쓰다듬고 있는 여동생 윤유정. 시간이 멈추는 것 같았다. 주위의 모든 소음과 불빛이 멀어지고 오직 그 2 사람의 모습만이 망막에 고통스럽게 새겨졌다. 유정은 값비싼 인부복 원피스를 입고 있었다. 임신으로 인해 살이 올랐지만 오히려 그 모습은 풍요롭고 행복해 보였다. 그녀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이라도 품은 듯
자신의 배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그리고 박지훈, 그는 유정의 어깨를 감싸 안고 그녀의 이마에 다정하게 입을 맞추고 있었다. 그의 손에는 방금 가게에서 산 듯한 쇼핑백들이 여러 개 들려 있었다. 그의 눈빛, 서한은 그 눈빛을 너무나도 잘 알았다. 한때는 오직 자신에게만 향했던 사랑과 애정으로 가득 찬 바로 그 눈빛이었다. 그는 저 눈빛으로 그녀에게 사랑을 속삭였고 미래를 약속했었다. 서한은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숨을 쉴 수 없었다. 그들이 불행하기를 바랐던 것은 아니었다. 아니, 어쩌면 마음 한구석에서는 그렇게 바랐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녀가 상상했던 것은 이런 모습이 아니었다. 이토록 완벽하고 눈부시고 의심의 여지조차 없는 행복의 모습은 아니었다. 그들의 행복은 마치 그녀의 불행을 자양분 삼아 피어난 꽃처럼 보였다. 그녀의 눈물과 고통 위에서 그들은 자신들의 천국을 건설하고 있었다. 잠시 후 가게 문이 열리고 두 사람이 밖으로 나왔다. 서한은 본능적으로 커다란 가로수 뒤로 몸을 숨겼다. 그녀는 그들에게서 몇 미터 떨어지지 않은 곳에 있었다. 그들의 대화 소리가 바람을 타고 희미하게 들려왔다. 오빠, 우리 아롱이는 오빠 닮을까? 나 닮을까? 유정이 애교 섞인 목소리로 물었다. 지우는 쇼핑백을 한 손으로 옮겨들며 다른 손으로 유정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딸이면 무조건 당신 닮아야지. 세상에서 제일 예쁜 공주님이 될 텐데. 그대와 그 다정한 몸짓, 서아가 그토록 지키고 싶었던 그녀가 꿈꿨던 미래의 모습이 눈앞에서 다른 주연 배우들에 의해 상영되고 있었다. 지우는 새로 뽑은 듯한 번쩍이는 독일제 세단으로 다가가 유정을 위해 직접 차 문을 열어주었다. 유정이 차에 타자 그는 허리를 숙여 그녀의 안전벨트까지 매주는 듯했다. 완벽한 남편의 모습이었다. 차가 미끄러지듯 도로로 사라졌다. 그들이 사라진 자리에 서한은 홀로 남겨졌다. 그녀를 지탱해주던 마지막 무감각의 껍질이 산산조각 났다. 1년 동안 억지로 눌러왔던 모든 감정이 용암처럼 들끓으며 한꺼번에 터져나왔다. 슬픔, 분노, 배신감, 그리고 지독한 모멸감. 그녀는 어떻게 집까지 돌아왔는지 기억나지 않았다. 정신을 차렸을 때 그녀는 자신의 잿빛 옥탑방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 눈물은 나오지 않았다. 대신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려왔다. 머릿속에서는 방금 보았던 장면이 끊임없이 재생되었다. 유정의 행복한 미소, 지훈의 사랑스러운 눈빛, 그 모든 것이 그녀를 향한 가장 잔인한 조롱이었다. 어떻게 저렇게 행복할 수 있지? 내 인생을 짓밟고 내 눈물 위에서 어떻게 저런 미소를 지을 수 있지? 그녀는 복받치는 구역질에 화장실로 달려가 속을 개원했다. 컵라면 외에는 먹은 것이 없는 위가 고통스럽게 뒤틀렸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유령과도 같았다. 핏기 없는 얼굴, 퀭한 눈, 푸석한 머리카락, 저 행복한 두 사람 때문에 그녀는 이렇게 망가져 버렸다. 그때 엄마가 했던 말이 다시 떠올랐다. 이제 그만 잊어. 내 인생 살아야지. 잊으라고 어떻게 저들은 나의 모든 것을 앗아가고 보란듯이 행복을 과시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 모든 것을 잊고 나만의 인생을 살란 말인가. 그것은 용서가 아니라 굴복이었다. 정의가 아니라 패배였다. 엄마의 말은 이제 위로가 아니라 공모자의 변명처럼 들렸다. 서한은 비틀거리며 방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구석에 놓인 엄마 집에서 가져온 낡은 골판지 상자로 향했다. 그녀는 상자를 뒤져 그 책을 꺼내 들었다. 현대기업 법률 및 투자 전략. 그녀는 책상 앞에 앉아 책을 펼쳤다.
10년 전에 자신이 꼼꼼하게 정리해 놓은 메모와 밑줄들, 복잡한 판례 분석과 기업 가치 평가 모델, 적대적 M&A 전략, 한때는 지적 유희에 불과했던 이 글자들이 이제는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오기 시작했다. 박지훈, 그는 어떻게 성공했는가? 그녀의 아버지에게서 받은 약간의 초기 자금, 그리고 그녀가 밤을 새워가며 다듬어준 사업 계획서와 투자 제안서, 그녀의 법률 지식을 이용해 교묘하게 피해갔던 수많은 계약의 함정들, 그의 성공의 기반에는 언제나 그녀의 두뇌가 있었다. 그는 그녀의 재능을 이용하고 단물이 빠지자 헌신짝처럼 버렸다. 그렇다면 서아의 머릿속에서 차가운 생각이 싹트기 시작했다. 그가 나의 것을 이용해 그 자리에 올랐다면 나 또한 나의 것을 이용해 그를 끌어내릴 수 있지 않을까. 그의 회사는 이제 곧 IPO 기업 공개를 앞두고 있었다. 그것은 그의 성공의 정점이자 그의 모든 것이 걸린 가장 중요한 이벤트였다. 상장 회사가 된다는 것은 대중과 투자자들에게 모든 것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했다. 만약 그 투명한 유리성 안에 감춰진 비밀이나 치명적인 약점이 있다면 서아의 눈빛이 달라졌다. 텅 비어 있던 공허한 눈동자에 이제는 차갑고도 위험한 빛이 서리기 시작했다. 그것은 복수심에 불타는 지옥에서 막 돌아온 자의 눈빛이었다. 그녀는 서랍에서 낡은 노트와 펜을 꺼냈다. 그리고 노트의 첫 페이지에 한자 한자 힘을 주어 이름을 썼다. 박지훈, 윤유정. 두 개의 이름 아래. 그녀는 자신이 기억하는 지훈의 회사에 대한 모든 정보, 그의 성격, 그의 약점, 그가 의존하는 인물들을 적어 내려가기 시작했다. 그것은 단순한 메모가 아니었다. 거대한 성을 무너뜨리기 위한 설계도의 첫 스케치였다. 창밖에서는 여전히 서울의 밤이 화려하게 빛나고 있었다. 하지만 서아는 더 이상 그 빛을 보며 소외감을 느끼지 않았다. 그녀의 잿빛 옥탑방은 이제 절망의 공간이 아니었다. 치밀하고도 잔혹한 복수를 계획하는 여백작 몬테크리스토의 비밀스러운 작전실이 되었다. 지난 1년간 그녀를 지배했던 나약한 피해자는 바로 그 순간 죽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냉철한 두뇌와 불타는 증오를 품은 복수의 화신이 태어나고 있었다. 그들이 그토록 자랑하던 그 완벽한 행복의 성은 이제 그녀가 직접 파괴할 목표물이 되었다. 분노는 가장 강력한 각성제였다. 지난 1년간 윤소아를 지배했던 무기력과 우울증은 그날 밤을 기점으로 차가운 결의로 변모했다. 그녀는 더 이상 슬퍼하지 않았다. 대신 생각하기 시작했다. 박지훈의 아킬레스건은 무엇인가? 그가 쌓아 올린 성공의 성. 그 화려한 외벽 뒤에 숨겨진 균열은 어디에 있는가? 그녀의 옥탑방은 더 이상 절망의 동굴이 아니었다. 밤마다 그녀는 동네 PC방의 구석 자리를 차지했다. 그녀의 낡은 노트북으로는 방대한 금융 데이터를 처리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화면 불빛에 그녀의 얼굴이 창백하게 빛났다. 그녀는 몇 년 만에 다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에 접속했다. 그리고 박지훈이 대표로 있는 회사 JH 이노베이션의 모든 공시 자료, 재무제표, 투자 보고서들을 긁어모았다. 낮에는 편의점에서 기계처럼 일했고 밤에는 PC방에서 숫자로 이루어진 밀림을 헤맸다. 그녀의 낡은 법률 서적은 너덜너덜해질 때까지 그녀의 손에 들려 있었다. 그녀는 지훈의 회사가 지난 5년간 걸어온 길을 역으로 추적했다. 초기 투자 유치, 특허 등록, 매출 성장 곡선. 겉으로 보기에는 완벽한 성공 신화였다. 언론은 그를 혁신을 이끄는 젊은 CEO라고 칭송했다. 하지만 서아는 알고 있었다. 박지훈은 혁신가가 아니었다.
그는 뛰어난 재능을 가진 사람들을 알아보고 그들의 아이디어를 자신의 것인 양 포장하는데 능한 기생충에 가까웠다. 그녀는 그의 재무제표에서 이상한 점들을 발견하기 시작했다. 이상하다. 기술 기반 스타트업인데 연구개발 비용 지출이 동종업계 평균보다 현저히 낮아. 그런데 광고 선전비와 마케팅 비용은 비정상적으로 높아. 특히 마케팅 대행사로 표기된 크리에이티브 U라는 회사는 서한은 크리에이티브 U라는 회사를 검색했다. 주소지는 페이퍼 컴퍼니들이 모여있는 역삼동의 한 오피스텔이었고 대표이사는 지훈의 대학 후배 이름으로 되어 있었다. 그녀의 직감이 경고등을 울렸다. 이곳이 바로 비자금을 조성하는 창구일 가능성이 높았다. 며칠 밤을 더 사운 끝에 그녀는 A4 용지 몇 장에 자신의 분석을 정리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했다. 이것은 합리적 의심일 뿐 법정에서 효력을 발휘할 증거가 될 수는 없었다. 그녀에게는 공개된 정보 너머에 그림자 속에서 움직여줄 사람이 필요했다. 그의 계좌를 추적하고 그의 비밀스러운 통화 내역을 알아내고 그의 약점을 파고들 누군가. 그녀에게는 복수를 위한 칼이 필요했다. 서한은 인터넷의 가장 어두운 구석을 뒤지기 시작했다. 심부름센터, 흥신소 같은 단어를 검색하며 수많은 광고 글들을 걸러냈다. 그녀가 찾는 사람은 단순한 불륜 증거 수집가가 아니었다. 기업의 비리를 전문적으로 파헤치는 더럽고 위험한 일에 능한 전문가여야 했다. 마침내 한 해커들의 커뮤니티 게시판에서 반복적으로 언급되는 닉네임 하나를 발견했다. 미스터 M, 귀신 같은 실력이지만 돈만으로는 움직이지 않는다. 그가 맡으면 무덤까지 파헤친다. 수소문 끝에 서한은 미스터 M이 운영하는 사무실의 주소를 알아냈다. 미라클 컨설팅. 이름은 그럴싸했지만 주소는 화려한 강남이 아닌 낡은 공장과 인쇄소가 즐비한 을지로의 한 허름한 건물 4층이었다. 다음 날 서한은 지난 1년간 모은 적금 통장을 해지했다. 그녀의 전 재산이었다. 그 돈을 품에 안고 그녀는 을지로의 낡은 건물 계단을 올랐다. 미라클 컨설팅이라는 작은 명패가 붙은 철문을 두드리자 안에서 무뚝뚝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들어와요. 사무실은 예상외로 깔끔하고 미니멀했다. 하지만 온갖 종류의 최첨단 장비들이 곳곳에 널려 있어 이곳이 평범한 컨설팅 회사가 아님을 말해주고 있었다. 한 남자가 커다란 모니터 앞에서 그녀에게 등을 보인 채 앉아 있었다. 무슨 일로 왔죠? 남자가 의자를 돌렸다.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날카로운 눈매와 냉소적인 표정의 남자. 그가 바로 민혁이었다. 그는 서아의 허름한 옷차림과 절박한 얼굴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지루하다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바람난 남편 뒤나 캐달라는 또 한 명의 불쌍한 여자라고 생각하는 것이 분명했다. 상담료는 시간당 50만 원, 착수금은 최소 2천만 원부터입니다. 감당 못할 것 같으면 지금 나가도 좋고. 그는 서아를 내쫓으려는 듯 일부러 비싼 가격을 불렀다. 서아는 그의 말에 동요하지 않았다. 그녀는 품에서 은행 봉투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그리고 자신이 밤새 정리한 A4 용지들도 함께 내밀었다. 이게 제가 가진 전부예요. 2천만 원은 안 될 겁니다. 그녀가 차분하게 말했다. 하지만 돈보다 더 가치 있는 걸 가져왔어요. 성공 확률이 아주 높은 타겟이죠. 민혁은 코웃음을 쳤다. 그는 서류에는 눈길도 주지 않고 서아를 바라보았다. 성공 확률, 다들 그렇게 말하더군. 내 남편은 분명 바람 피우고 있어요. 100%예요 뭐. 그런 건가? 제 남편은 바람 피우는 수준이 아니에요. 제 인생을 훔쳐갔죠.
서아의 차가운 말에 민혁의 눈썹이 살짝 치켜 올라갔다. 그는 마지못해 그녀가 내민 서류를 집어들었다. 그리고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다. 그의 얼굴에서 지루함과 냉소가 서서히 사라졌다. 대신 날카로운 호기심이 그 자리를 차지했다. JH 이노베이션 박지훈 대표. 요즘 잘 나가는 양반인데 그 성공은 사상 누각이에요. 서아는 막힘없이 설명하기 시작했다. 비정상적으로 낮은 R&D 비용, 유령 회사로 의심되는 마케팅 대행사를 통한 자금 유출 가능성, 그리고 박지훈이라는 인간의 성격적 결함까지. 그는 허영심이 강하고 보여주기식 성공에 집착해요. 자신의 라이프 스타일을 유지하기 위해 분명 무리수를 뒀을 거고 그 흔적을 완벽하게 지울 만큼 치밀한 사람은 아니에요. 분명 허점이 있을 겁니다. 민혁은 서류에서 눈을 떼고 처음으로 서아를 제대로 쳐다보았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동정이 아닌 흥미와 존중의 빛이 어렸다. 그는 평범한 주부가 아니었다. 예리한 분석가였다. 이걸 당신이 직접 분석했다고. 네, 저는 한때 법학을 공부했으니까요. 민혁은 의자 깊숙이 등을 기댔다. 그는 몇 가지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며 그녀를 시험했다. 회계 장부의 허점, 법인카드 사용 내역 추적 방법, 차명 계좌의 가능성. 서아는 막힘없이 대답했다. 그녀의 대답은 논리 정연했고 분노를 넘어선 냉철한 이성으로 가득 차 있었다. 한참의 침묵 끝에 민혁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다. 제임스 건. 그가 말했다. 아주 재밌어. 그는 서아가 내민 돈 봉투를 다시 그녀 쪽으로 밀었다. 착수금은 필요 없어. 대신 성공 보수로 하지. 우리가 저 인간에게서 뜯어내는 모든 것의 30%. 어때? 그것은 단순한 고용 관계를 넘어선 파트너십에 대한 제안이었다. 그는 그녀의 잠재력을 본 것이었다. 왜죠? 서아가 의심스럽게 물었다. 민혁은 잠시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에 아주 잠깐 깊은 상처의 그림자가 스쳐 지나갔다. 나도 예전에 박지훈 같은 인간에게 모든 걸 잃어본 적이 있거든. 잘 나가는 펀드 매니저였는데 믿었던 파트너에게 배신당하고 이 바닥으로 굴러 들어왔지. 내 눈을 보니까 옛날 내 모습이 생각나서 말이야. 저런 놈들이 행복하게 사는 꼴은 나도 보고 싶지 않거든. 그의 고백은 두 사람 사이에 기묘한 유대감을 형성했다. 그들은 배신이라는 같은 상처를 가진 동맹이었다. 좋아요. 그렇게 하죠. 서아가 그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마침내 그녀는 복수를 위한 가장 날카로운 칼을 손에 넣었다. 사무실을 나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서아의 발걸음은 처음으로 조금은 가벼웠다. 한 줄기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다. 그때 지하철역 대형 스크린에 나오는 경제 뉴스가 그녀의 발을 멈추게 했다. 혁신기업 JH 이노베이션 다음 달 코스닥 상장 예비심사 청구 발표. 화면 속에서 박지훈이 자신만만한 미소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었다. 상장. 그것은 그가 오랫동안 준비해온 그의 성공 신화를 완성할 마지막 퍼즐이었다. 그의 미소 짓는 얼굴을 보며 서아의 얼굴은 다시 차갑게 굳어졌다. 시간이 없었다. 그녀의 복수 계획에는 이제 마감 시간이 정해졌다. 서아는 스크린 속의 지훈을 향해 나직하게 속삭였다. 마음껏 웃어도 네가 웃을 수 있는 날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그녀는 화면을 등지고 어둠 속으로 걸어갔다. 사냥감의 위치를 확인한 사냥꾼처럼. 그녀의 발걸음에는 망설임이 없었다. 이제 막 잔인한 사냥의 막이 오르고 있었다. 민혁의 사무실은 윤서아의 세계 그 자체가 되었다. 그녀의 옥탑방이 잠과 최소한의 생존을 위한 공간이었다면
을지로의 낡은 건물 4층은 그녀의 분노와 지성이 뜨겁게 연수하는 용광로였다. 사무실 한쪽 벽면을 가득 채운 거대한 화이트보드는 그들의 전쟁 지휘 본부였다. 보드 위에는 JH 이노베이션의 복잡한 지배 구조도, 주요 인물들의 관계도, 그리고 의심스러운 자금 흐름을 나타내는 화살표들이 거미줄처럼 얽혀 있었다. 두 사람의 공조는 완벽한 이중주와 같았다. 서한은 박지훈이라는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와 날카로운 분석력을 바탕으로 전략의 큰 그림을 그렸다. 그녀는 지훈의 허영심, 그의 성공에 대한 강박,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대담하기보다는 비겁한 수를 선택하는 그의 성향까지 꿰뚫어 보고 있었다. 그녀의 분석은 민혁이 파고들어야 할 약한 고리들을 정확히 짚어주었다. 민혁은 그녀가 가리키는 곳을 집요하게 파고드는 사냥개였다. 그는 자신의 네트워크를 총동원했다. 그의 팀은 서아가 지목했던 유령 회사 크리에이티브 U의 서버를 해킹하여 자금 세탁의 흐름을 포착했다. 지훈이 회사 법인카드를 이용해 윤유정에게 사준 명품 가방과 보석, 최고급 산후조리원 예약 내역까지 낱낱이 드러났다. 그것은 명백한 횡령이자 배임이었다. 이 정도만 터뜨려도 상장은 물 건너가고 박지훈은 검찰 조사를 피할 수 없을 겁니다. 민혁이 증거 자료들을 테이블 위에 펼쳐놓으며 말했다. 하지만 서한은 만족하지 않았다. 이건 그냥 돈 문제일 뿐이에요. 사람들은 유능하지만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CEO 정도로 생각하겠죠. 전 박지훈을 그냥 파산시키는 게 아니에요. 그의 성공 신화 자체를 송두리째 무너뜨리고 싶어요. 그가 이룬 모든 것이 거짓과 기만 위에 세워진 탑이라는 걸 증명해야 해요. 그녀의 눈빛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그녀는 복수의 본질을 꿰뚫고 있었다. 진정한 파멸은 사회적 명예와 자부심이 짓밟힐 때 완성된다는 것을. 뭔가 더 있다는 겁니까? 네, 그의 핵심 기술 JH 이노베이션을 지금의 자리에 있게 한 바로 그 특허 말이에요. 서아의 머릿속에는 오랫동안 잠자고 있던 기억의 파편이 있었다. 그녀의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전까지 자신의 작은 연구실에서 밤을 새워가며 무언가에 몰두했었다. 인공지능 기반의 데이터 분석 알고리즘. 아버지는 그 기술이 세상을 바꿀 것이라며 어린 서에게 열정적으로 설명해주곤 했다. 아버지의 옛 연구 자료를 찾아봐 줄 수 있어요. KJ 프로젝트라는 이름이었을 거예요. 민혁은 그녀의 요청에 따라 그의 해커팀에게 지시를 내렸다. 며칠 뒤 그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아냈다. JH 이노베이션의 핵심 특허 기술은 서아의 아버지가 생전에 연구했던 KJ 프로젝트의 내용과 거의 일치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특허의 최초 출원인이 아버지가 아니라 아버지의 연구 파트너였던 발 교수라는 인물이었다. 그리고 발 교수는 특허를 출원한 지 불과 몇 달 뒤 믿을 수 없을 만큼 싼값의 그 권리를 당시 신생 기업이었던 JH 이노베이션, 즉 박지훈에게 넘겼다. 모든 퍼즐이 맞춰졌다. 박지훈은 서아를 통해 그녀의 아버지가 중요한 연구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돌아가시자 그는 배 교수에게 접근해 헐값에 특허를 사들인 것이었다. 그는 아내의 가족을, 심지어는 돌아가신 장인의 유산까지도 자신의 성공을 위한 발판으로 삼은 악마 같은 인간이었다. 개자식이군. 민혁이 나직하게 욕설을 뱉었다. 그는 이제 이 일이 단순한 비즈니스가 아님을 깨달았다. 이제 확실해졌어요. 서아가 주먹을 꽉 쥐었다. 우리의 무대는 그의 IPO 기자회견장이에요. 그가 자신의 성공을 가장 화려하게 뽐내는 바로 그 순간. 우리는 그의 성공이 훔친 유산 위에 세워진 것임을 만천에 공개할 거예요. 계획은 세워졌다. 하지만
가장 결정적인 한 조각이 비어 있었다. 배 교수와 지훈의 계약서나 디지털 증거만으로는 부족했다. 대중의 감정을 움직이고 그들의 사기극에 대한 의심의 여지를 없앨 아버지의 손때가 묻은 원본 연구 노트. 그것이 필요했다. 그리고 그것은 분명 엄마가 보관하고 있는 아버지의 유품 상자 안에 있을 터였다. 서아는 그동안 애써 외면해왔던 마지막 관문과 마주해야만 했다. 그녀는 자신의 손으로 가족이라는 울타리를 부셔야 했다. 며칠 뒤 서아는 익숙하면서도 낯선 친정집의 초인종을 눌렀다. 문을 열어준 것은 만삭의 몸으로 뒤뚱거리며 걸어 나온 동생 윤유정이었다. 그녀는 갑자기 나타난 서아를 보고 경계심 가득한 눈으로 쏘아보았다. 언니가 여긴 어쩐 일이야. 엄마 좀 뵈러 왔어. 집 안에서는 엄마가 급하게 달려나왔다. 그녀는 서아와 유정 사이에 서서 마치 무슨 큰일이라도 날 것처럼 불안한 표정을 지었다. 서아야, 무슨 일이니? 미리 연락이라도 하고 오지. 엄마, 드릴 말씀이 있어요. 아버지 서재에 있던 옛날 물건들 아직 다 가지고 계시죠? 서아의 말에 엄마와 유정의 얼굴이 동시에 굳어졌다. 그건 갑자기 왜 다 지난 일인데 저한테는 아직 지나지 않은 일이에요. 아버지 연구 노트 원본이 필요해요. KJ 프로젝트라고 이름 붙여진 파일들이요. 저한테 주세요. 유정이 히스테릭한 비명을 질렀다. 언니, 미쳤어. 지금 와서 뭘 어쩌겠다는 거야. 이제 와서 우리 행복을 망치려는 거지. 그렇지. 유정은 배를 감싸 안으며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처럼 연기했다. 엄마는 황급히 유정을 부축하며 서아를 향해 비난의 화살을 돌렸다. 네요. 이 악독한 것, 내 동생이 곧 애를 낳을 판인데. 기어이 와서 이 난리를 쳐야겠니? 네가 얼마나 잘났으면. 이혼당한 주제에 아직도 네 동생 행복을 시기하고 질투해. 시기 질투 엄마. 서아가 절규했다. 박지훈이 쓴 그 회사는 돌아가신 아버지가 평생을 바친 기술을 훔쳐서 만든 거야. 유정이는 도둑과 결혼한 거고 엄마는 지금 그 도둑의 편을 들고 있는 거라고. 제발 정신 좀 차려. 그녀는 자신이 알아낸 모든 사실을 쏟아냈다. 지훈과 배 교수의 관계, 특허 거래의 의혹. 그러나 엄마는 들으려 하지 않았다. 아니, 진실을 마주할 용기가 없었다. 그녀는 이미 유정이 만들어 놓은 착한 사위 박지훈이라는 환상에 중독되어 있었다. 만약 서아의 말이 사실이라면 자신의 둘째 딸은 사기꾼의 아이를 임신한 것이 되고 자신은 그 모든 것을 방관한 어리석은 어미가 되는 것이었다. 그녀는 그 진실을 감당할 수 없었다. 시끄럽다. 나는 그런 거 모른다. 박서방은 그런 애 아니야. 네가 악에 받쳐서 억지 부리는 거겠지. 여마, 제발. 나가 당장 내 집에서 나가. 너처럼 독하고 모진 딸. 나는 둔 적 없다. 다시는 찾아오지 마. 엄마는 서아의 등을 떠밀며 그녀를 문 밖으로 내쫓았다. 쾅 하고 닫히는 문 앞에서 서아는 망연자실하게 서 있었다. 문 안쪽에서는 유정이 엄마를 위로하는 가증스러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녀는 모든 것을 잃었다. 남편, 집, 그리고 이제는 마지막 남은 가족까지도. 그녀는 이 거대한 도시에서 완벽하게 혼자가 되었다. 복수를 위해 시작한 일이었지만 그 과정은 그녀의 영혼마저 파괴하고 있었다. 옥탑방으로 돌아온 서아는 무너져 내렸다. 그녀는 차가운 바닥에 주저앉아 소리 없이 울었다. 이 복수가 정말로 가치가 있는 일일까? 모든 것을 파괴한 뒤에 나에게는 무엇이 남는 걸까?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다. 그때 그녀의 시선이 벽에 붙여놓은 작은 사진 한 장에 닿았다. 어릴 적 아버지가
그녀를 목마를 태우고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다. 아버지는 언제나 정직하고 자신의 일에 자부심이 넘치는 분이셨다. 만약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자신의 명예가 도둑질 당한 것을 보고 뭐라고 하셨을까? 그 순간 서아의 눈물은 멈췄다. 이것은 더 이상 그녀 혼자만의 복수가 아니었다. 아버지의 명예를 되찾기 위한 싸움이기도 했다. 그녀는 이대로 무너질 수 없었다. 서아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의 눈빛에는 더 이상 슬픔이나 절망이 없었다. 시련은 그녀를 부러뜨리는 대신 강철처럼 단단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휴대폰을 들어 민혁에게 전화를 걸었다. 계획은 예정대로 진행해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갑고 안정되어 있었다. 증거는 제가 어떻게든 만들어 볼게요. 엄마가 스스로 그 상자를 열어서 세상에 내놓게 만들 수밖에요. 그녀의 머릿속에서 더욱더 대담하고 위험한 다음 단계의 계획이 그려지기 시작했다. 무대는 세워졌다. 이제 그 무대 위에서 가장 잔인한 비극의 막을 올릴 시간이었다. IPO 기자회견이 열리는 6성급 호텔의 그랜드 볼룸은 인간의 탐욕과 성공에 대한 열망으로 들끓고 있었다. 천장에 거대한 크리스탈 샹들리에가 눈부신 빛을 쏟아냈고 수백 명의 기자와 애널리스트, 잠재적 투자자들이 값비싼 양복을 차려입고 샴페인 잔을 부딪혔다. 무대는 JH 이노베이션의 상징색인 푸른빛과 흰빛 조명에 감싸여 마치 신성한 재단처럼 보였다. 그리고 그 재단의 주인은 의심의 여지 없이 박지훈이었다. 그는 최고급 맞춤 정장을 입고 무대 중앙에 서 있었다. 그의 얼굴은 자신감과 성공한 자의 여유로 빛났고 목소리는 감동적으로 조작된 겸손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저는 오늘 단순히 저희 회사의 미래를 이야기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닙니다. 저는 꿈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정직한 땀과 혁신적인 아이디어만으로도 성공할 수 있다는 이 시대의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는 그런 꿈 말입니다. 그의 위선적인 연설에 박수갈채가 쏟아졌다. 그는 연설 중간중간 가장 앞줄에 앉아있는 아내 윤유정을 향해 사랑 가득한 시선을 보냈다. 그리고 이 모든 영광을 언제나 저를 믿고 지지해준 저의 사랑하는 아내와 곧 태어날 저희 아이에게 바칩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일제히 유정에게로 향했다. 그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의 미소를 지으며 부풀어 오른 배를 자랑스럽게 감싸 안았다. 그녀는 승리했다. 언니의 모든 것을 빼앗고 마침내 이 화려한 무대의 여주인공이 되었다. 그녀는 완벽한 행복의 정점에서 그 어떤 의심도 없이 자신의 승리를 만끽하고 있었다. 한편 그 시각 서아의 엄마는 딸을 내쫓았던 친정집 거실에서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다. 서아가 절규하며 쏟아냈던 말들이 독처럼 그녀의 머릿속에 퍼져 있었다. 아빠의 기술을 훔쳤어요. 엄마는 도둑의 편을 들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딸의 악의적인 질투라고 애써 무시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의심의 가시가 그녀의 양심을 찔렀다. 사위 박지훈의 과도한 선물 공세, 유정이 갑자기 누리게 된 사치스러운 생활, 그리고 무엇보다 진실을 마주하려 하지 않고 딸을 내쳤던 자기 자신의 비겁함. 그때 초인종이 울렸다. 밖에는 퀵서비스 기사가 서 있었다. 그가 내민 것은 서류 봉투 하나, 발신인은 없었다. 그녀는 불안한 마음으로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단 한 장의 서류 사본이 들어있었다. 그녀의 남편, 윤 박사의 KJ 프로젝트, 특허 소유권이 그의 파트너였던 바해 교수에게서 박지훈에게로 이전되었음을 증명하는 계약서 사본이었다. 그리고 그 아래 믿을 수 없을 만큼 낮은 거래 금액이 적혀 있었다. 모든 것이 사실이었다. 그녀의 온몸이 떨려왔다.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자신의 이기심과 허영심이 딸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주었는지 깨달았다. 그녀는 미친 사람처럼 남편의 유품이 담긴 상자를 찾아 뒤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마침내 먼지 쌓인 상자 속에서 남편의 손때가 묻은 낡은 연구 노트들을 찾아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서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딸은 받지 않았다. 텔레비전을 켜자 JH 이노베이션의 IPO 기자회견이 생중계되고 있었다. 박지훈이 무대 위에서 뻔뻔하게 정직과 꿈에 대해 연설하고 있었다.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이 없었다. 그녀는 연구 노트들을 품에 안고 미친 듯이 집을 뛰쳐나와 택시를 잡았다. 기사님, 제발 저기 보이는 저 호텔로 최대한 빨리 가주세요. 택시는 서울에 꽉 막힌 도로 위를 기어갔다. 그녀의 휴대폰 화면 속에서 기자회견의 사회자가 질의응답 시간의 종료를 알리고 있었다. 마지막 질문 하나만 더 받겠습니다. 그녀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늦었는가? 모든 것이 이대로 끝나는 것인가? 기자회견장, 사회자의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한 젊은 여성 기자가 손을 번쩍 들었다. 민혁이 심어놓은 사람이었다. 네, 박지훈 대표님께 질문하겠습니다. JH 이노베이션의 기업 가치는 전적으로 JI7만 AI 특허 기술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 기술의 초기 개발 과정과 2010년 작고하신 장인 윤 박사님의 KJ 프로젝트와의 유사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신지요? 질문은 예리한 칼날처럼 장내의 공기를 갈랐다. 박지훈의 얼굴에서 여유로운 미소가 순간 사라졌다. 그의 눈동자가 당황으로 흔들렸다. 그건 저희 회사의 독자적인 기술 개발의 성과이며 그가 횡설수설하며 변명을 시작하려는 바로 그 순간이었다. 무대 뒤에 거대한 스크린이 지지직 소리를 내며 깜빡였다. JH 이노베이션의 로고가 사라지고 검은 화면 위에 흰 글씨로 된 제목 하나가 떠올랐다. JH 이노베이션의 진실. 장내가 술렁이기 시작했다. 지훈은 사색이 되어 무대 뒤 기술팀을 향해 소리쳤다. 뭐 하는 거야? 당장 꺼. 하지만 이미 늦었다. 화면은 바뀌기 시작했다. 마치 잘 만들어진 고발 프로그램처럼 충격적인 증거들이 차례로 화면을 채웠다. 첫 번째 화면, 서아 아버지의 연구 노트와 JH 이노베이션의 특허 출원서가 나란히 비교되었다. 핵심 알고리즘과 수식이 토시 하나 다르지 않고 똑같았다. 두 번째 화면, 배 교수와 박지훈 사이에 오고 간 특허 양도 계약서, 터무니없이 낮은 거래 금액이 붉은색으로 강조되어 있었다. 세 번째 화면, 유령 회사 크리에이티브 U를 통한 비자금 조성 흐름도. 회사 돈이 어떻게 흘러들어가 박지훈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되었는지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네 번째 화면, 윤유정의 SNS에 올라온 명품 가방, 보석 사진들과 그 물건들이 회사 법인카드로 결제된 내역서가 함께 띄워졌다. 장내는 이제 아수라장이 되었다. 투자자들은 경악했고 기자들은 미친 듯이 카메라 셔터를 눌러댔다. 박지훈은 무대 위에서 하얗게 질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유정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비명을 지르며 자리에서 일어섰다. 아니야, 이건 거짓말이야. 누가 이런 짓을... 바로 그때 볼룸의 육중한 문이 거칠게 열렸다. 헝클어진 머리에 눈물로 범벅이 된 서아의 엄마가 낡은 서류 상자를 품에 안고 들어왔다. 그녀의 뒤를 이어 익명의 제보를 받고 출동했다는 금융감독원 직원 2명이 따라 들어왔다. 이것이 내 남편의 진짜 연구 노트요. 엄마는 울부짖으며 품에 안고 있던 상자를 금감원 직원의 손에 넘겨주었다.
그것은 이 모든 진실을 증명할 살아있는 증거였다. 박지훈의 세계가 완벽하게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다. 생중계 카메라는 그의 절망적인 얼굴과 충격으로 배를 부여잡고 쓰러지는 유정의 모습을 가차없이 담아내고 있었다. 그 모든 광경을 서한은 호텔 건너편의 조용한 카페 창가에 앉아 자신의 낡은 노트북 화면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의 옆에는 또 다른 모니터로 해킹 작업을 지휘하던 민혁이 조용히 앉아 있었다. 화면 속에서 자신이 연출한 비극이 절정으로 치닫고 있었지만 서아의 얼굴에는 아무런 표정 변화가 없었다. 환호도, 통쾌한 웃음도 없었다. 오직 지독한 고통의 끝에서 오는 깊고 공허한 평온함만이 감돌았다. 그녀는 자신의 손으로 모든 것을 파괴했다. 그들의 거짓된 행복, 그리고 자신의 마지막 남은 가족이라는 이름까지도. 민혁은 노트북을 셔츠 소매로 닦으며 옆에 앉은 서에게 조용히 물었다. 후회는 없어. 서하는 화면 속에서 금감원 직원들에게 둘러싸여 끌려나가는 박지훈의 모습을 마지막으로 바라보았다. 그리고 천천히 노트북을 닫았다. 더 이상 볼 필요가 없었다. 그녀는 식어빠진 커피를 들어 아주 천천히 그리고 우아하게 한 모금 마셨다. 후회는 저 사람들이 해야죠. 그녀의 목소리는 나직했지만 그 어떤 말보다도 단단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그늘 아래서 움츠리고 있던 피해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이야기를 되찾았고 끔찍한 방식으로나마 자신만의 정의를 실현했다. 그녀의 어깨는 더 이상 패배감에 짓눌려 있지 않았다. 꼿괴하고 반듯했다. 카페 창밖으로 이제 막 어둠이 내리기 시작한 도시의 풍경이 보였다. 한 시대가 그렇게 막을 내리고 있었다. 복수가 끝나자 지독한 허무가 밀려왔다. 지난 몇 달간 서아를 살아있게 했던 뜨거운 분노의 불길이 꺼진 자리에 차갑고 황량한 잿더미만이 남았다. 그녀는 며칠 동안 옥탑방에서 꼼짝도 하지 않았다. 인터넷과 TV에서는 연일 JH 이노베이션 게이트에 대한 뉴스가 쏟아졌지만 그녀는 아무것도 보지 않았다. 모든 것은 그녀가 계획한 대로 이루어졌지만 그 승리는 조금도 달콤하지 않았다. 박지훈은 기자회견 직후 주가 조작 및 업무상 횡령, 배임 등의 혐의로 긴급 체포되었다. 그의 성공 신화는 단 하루 만에 대한민국 역사상 최악의 금융사기 사건 중 하나로 기록되었다. 그가 이룩했던 모든 것은 신기루처럼 사라졌고 그는 차가운 구치소에서 검찰 조사를 받으며 자신의 어리석음을 곱씹어야 했다. 그의 남은 인생은 법정과 교도소에서 보내게 될 터였다. 윤유정의 삶 또한 완벽하게 파괴되었다. 세간의 비난과 충격으로 인해 그녀는 조산을 했고 출산 과정 또한 순탄치 않았다. 그녀는 병원의 가장 구석진 1인실에 홀로 누워 있었다. 남편은 구속되었고 자신은 대국민 사기극의 공범으로 낙인 찍혔다. 한때는 세상을 다 가진 듯했던 그녀의 곁에는 이제 아무도 없었다. 아기의 울음소리만이 텅 빈 병실을 울렸다. 그녀가 그토록 원했던 언니의 삶은 결국 그녀 자신마저 삼켜버린 저주의 덫이었다. 서아는 이 모든 소식을 민혁을 통해 전해 들었다. 그녀는 아무런 감흥도 느끼지 못했다. 그들의 파멸은 그저 자신이 설정한 공식에 따라 도출된 당연한 결과값일 뿐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민혁의 사무실 건물 앞에서 서성이는 엄마와 마주쳤다. 엄마는 열흘은 굶은 사람처럼 헬쑥하고 초췌했다. 그녀는 서아를 보자마자 달려와 무릎이라도 꿇을 기세였다. 서아야, 제발 엄마 좀 보자. 서아는 그녀를 데리고 근처의 조용한 공원 벤치로 향했다. 사적인 공간에서 마주하고 싶지 않았다. 엄마는 벤치에 앉자마자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다. 내가 잘못했다.
내가 눈이 멀어서 내 딸이 피눈물을 흘리는 동안 나는 도둑놈의 편을 들었구나. 이 어미를 용서해다오. 서아야. 그녀는 서아의 손을 잡고 애원했다. 하지만 서아는 차갑게 손을 빼냈다. 용서요. 서아의 목소리는 메말라 있었다. 용서는 아직 같은 세상을 사는 사람들끼리나 하는 말이죠. 엄마와 저는 이제 다른 세상에 살아요. 엄마는 엄마의 세상을 선택했고 저는 제 세상으로 내몰렸어요. 시와야, 저는 엄마를 미워하지 않아요. 미움도 에너지가 필요한 감정인데 이제 제게는 그럴 에너지가 남아있지 않아요. 서아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녀의 눈빛에는 그 어떤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다. 엄마가 용서를 구하는 건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엄마의 마음 편하자고 그러시는 거겠죠. 이제 그만 돌아가세요. 그리고 유정이와 그 아이를 돌보세요. 그 아이는 아무 죄도 없으니까요.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마지막 말을 덧붙였다. 어쩌면 아주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 엄마가 보고 싶은 것과 진실을 구분하는 법을 배우게 되시면 그때 다시 이야기할 수 있을지도 모르죠. 엄마와 딸이 아니라 그저 비극을 겪은 두 여자로서요. 그것이 그녀가 엄마에게 건넬 수 있는 최선이었다. 그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공원을 걸어 나왔다. 부서진 관계는 다시 붙일 수 없었다. 다만 그 파편들을 어떻게 안고 살아갈지를 결정해야 할 뿐이었다. 복수가 완성된 후 서아의 삶은 다시 멈춰버린 듯 했다. 그녀를 움직이게 했던 단 하나의 목표가 사라지자 아침에 눈을 떠야 할 이유를 찾지 못했다. 그녀의 옥탑방은 복수의 작전실에서 다시 절망의 공간으로 돌아왔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민혁이 예고 없이 그녀의 옥탑방을 찾아왔다. 그의 손에는 치킨과 맥주가 들려 있었다. 몬테크리스토 백작 부인, 다음 계획은 뭔가? 민혁이 어울리지 않는 농담을 던지며 방 안으로 들어섰다. 그는 엉망인 방 안과 생기를 잃은 서아의 얼굴을 보고 미간을 찌푸렸다. 이럴 줄 알았지. 복수가 끝나면 가장 공허해지는 건 복수를 한 사람이야. 적이 사라졌으니 싸울 이유도 없어진 셈이니까. 두 사람은 작은 교자상에 마주 앉아 치킨을 먹고 맥주를 마셨다. 한참의 침묵 끝에 민혁이 입을 열었다. 나 미라클 컨설팅 문 닫으려고. 네, 너무 좀스럽잖아. 이제 좀 더 큰 판에서 놀아볼까 해. 합법적으로. 그는 새로운 사업 계획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단순한 탐정사무소가 아니라 기업의 리스크를 관리하고 투자자들을 위해 기업에 숨겨진 비리나 재무적 문제를 파헤치는 전문 컨설팅 펌. 박지훈 같은 사기꾼들로부터 스스로를 지키고 싶어하는 기업들이나 투자하기 전에 진짜 정보를 원하는 투자자들을 위한 회사지. 너의 분석력과 나의 현장 능력이 합쳐지면 우리 제국을 건설할 수도 있어. 그는 서에게 서류 한 장을 내밀었다. 뉴 돈 애드바이저리라는 새로운 회사의 공동 창업 파트너 계약서였다. 이건 자선이 아니야. 윤서아, 나는 네 머리가 필요해. 그리고 어쩌면 너는 새로운 전쟁터가 필요한지도 모르지. 그의 제안은 서아의 심장을 다시 뛰게 만들었다. 그녀의 재능, 그녀의 경험, 그녀의 상처까지도 이 모든 것을 필요로 하는 곳이 있다는 사실. 그녀의 복수심이 남긴 잿더미 위에서 새로운 싹을 틔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며칠 뒤 서아는 민혁의 사무실에 있었다. 그곳은 더 이상 어둡고 비밀스러운 공간이 아니었다. 새로운 파트너와 함께 새로운 미래를 그려나갈 희망의 공간이었다. 두 사람은 사무실 창가에 서서 위스키 잔을 기울이며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았다. 그 모든 일이 정말
가치가 있었을까요? 서아가 나직하게 물었다. 오랜 시간 그녀를 괴롭혀왔던 질문이었다. 민혁은 대답 대신 그녀를 바라보았다. 나는 그들의 행복을 파괴하면 내게 평화가 찾아올 줄 알았어요. 하지만 아니었어요. 더 많은 잿더미만 남았을 뿐이죠. 나는 과거의 내 모습으로 돌아가지 못했어요. 그때의 윤서아는 이미 죽었으니까요.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도시의 불빛을 응시했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에요. 다른 누군가의 이야기 속에서 고통받는 유령도 아니고요. 나는 이제 내 이야기의 작가예요. 전보다 더 차갑고 더 단단한 이야기겠지만 온전히 나의 것이죠. 그녀는 잔을 들어 민혁의 잔에 가볍게 부딪혔다. 쨍 하는 맑은 소리가 났다. 그리고 그게 제가 찾은 다른 종류의 평화예요. 그녀의 얼굴에 아주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것은 행복의 미소는 아니었지만 모든 것을 딛고 일어선 생존자의 단단하고도 아름다운 미소였다. 서아는 민혁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흥분이나 기쁨 때문이 아니었다. 조용하고도 분명한 결의 때문이었다. 그녀의 가슴을 채웠던 복수의 불길은 꺼졌지만 그 자리에 새로운 불씨가 남았다. 그것은 정의에 대한 혹은 그녀 자신과 같은 또 다른 피해자를 만들지 않겠다는 차가운 사명감에 대한 불씨였다. 차가운 잿더미 위에서 그녀의 진짜 인생 2막이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그로부터 1년 뒤 서울의 금융중심지 여의도의 한 고층 빌딩 40층 뉴던 어드바이저라는 명패가 붙은 회의실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대기업의 중역들이 굳은 얼굴로 앉아 있었고 그들의 시선은 회의 테이블 상석에 앉은 한 여자를 향해 있었다. 결론적으로 귀사의 재무이사는 지난 3년간 6개의 유령 회사를 통해 약 200억 원의 비자금을 조성했습니다. 그리고 그 돈은 대부분 그의 내연녀 명의로 된 해외 부동산과 미술품을 구입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윤서아가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회의실의 공기를 얼려버릴 만큼 차가웠다. 그녀는 더 이상 1년 전의 어수룩한 주부가 아니었다. 최고급 맞춤 정장을 입고 머리를 단정하게 빗어 넘긴 그녀는 상대의 허점을 정확히 파고드는 날카로운 기업 사냥꾼의 모습을 하고 있었다. 그녀가 띄운 프레젠테이션 화면에는 복잡한 자금 흐름과 부인할 수 없는 증거들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저희의 솔루션은 3가지입니다. 첫째, 즉각적인 해고 및 형사 고발. 둘째, 내부 감사 시스템의 전면 개편. 그리고 셋째, 이번 사태로 인한 주가 하락을 막기 위한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 전략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녀의 발표가 끝나자 회의실에 앉아있던 백발의 회장이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역시 뉴던에 맡기길 잘했군. 소문대로 수술 실력이 아주 깔끔해. 뉴던 어드바이저리, 서아와 민혁이 함께 설립한 회사는 지난 1년 동안 업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다크호스로 떠올랐다. 기업의 숨겨진 부실과 비리를 외과수술처럼 정확하게 도려내는 그들의 실력은 타의 추종을 불허했다. 서아는 눈의 역할을 하며 데이터 분석과 전략 수립을 맡았고 민혁은 손발 역할을 하며 현장 조사와 클라이언트 관리를 책임졌다. 그들의 파트너십은 차가웠지만 완벽했다. 회의를 마치고 나온 서아는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왔다.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한눈에 들어왔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옥탑방에 살지 않았다. 여의도가 내려다 보이는 고급 오피스텔에 혼자 살고 있었다. 그녀의 집은 성공한 독신 여성을 위한 잡지 화보처럼 꾸며져 있었다. 미니멀한 디자인의 가구, 추상 미술 작품 몇 점, 그리고 벽면을 가득 채운 법률과 금융,
철학 서적들, 그 어디에도 가족 사진이나 따뜻한 온기를 풍기는 물건은 없었다. 그곳은 휴식과 재충전을 위한 지극히 기능적인 공간이었다. 그녀는 이제 돈에 쪼들리지 않았고 누구에게도 무시당하지 않았다. 업계에서는 그녀를 존경하면서도 동시에 두려워했다. 하지만 그녀는 행복하지 않았다. 그렇다고 불행하지도 않았다. 그녀는 그저 자신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고 있을 뿐이었다. 그녀의 삶에는 새로운 루틴이 하나 생겼다. 매주 금요일 저녁, 그녀는 자신의 회사 일이 아닌 다른 서류 뭉치를 검토했다. 그녀가 익명으로 설립한 작은 재단, 유스티티아 재단에서 온 서류들이었다. 재단의 목적은 단 하나, 이혼 소송 과정에서 배우자의 재산 은닉이나 기만 행위로 인해 부당하게 고통받는 여성들에게 무료로 법률 자문을 제공하는 것이었다. 그녀는 수혜자들을 직접 만나지 않았다. 모든 것은 재단 소속 변호사들을 통해 이루어졌다. 그녀는 그저 그림자 속에서 그들이 놓칠 수 있는 허점을 짚어주고 이길 수 있는 전략을 제시해주는 조언가 역할을 할 뿐이었다. 그날 밤에도 그녀는 새로운 사건 기록을 검토하고 있었다. 30대 초반의 젊은 주부, IT 스타트업을 운영하는 남편이 갑자기 이혼을 요구하며 회사가 빚더미에 앉아 있어 위자료나 재산 분할을 해줄 수 없다고 주장하는 사건이었다. 남편이 제출한 재무제표는 언뜻 보기에 정말로 심각한 자금난을 겪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서아의 눈은 속일 수 없었다. 그녀는 그 서류들 속에서 1년 전 박지훈의 서류에서 보았던 것과 똑같은 종류의 거짓을 발견했다. 자회사를 통한 R&D 비용 부풀리기, 특허 가치 저평가, 대표이사의 불투명한 가지급금, 모든 것이 교묘하게 조작되어 있었다. 서아는 밤늦도록 그 사건에 매달렸다. 그리고 상대 변호사의 주장을 완벽하게 반박할 수 있는 전략을 담은 메모를 작성했다. 그녀는 왜 이 일을 하는가? 동정심 때문인가 아니었다. 죄책감 때문인가? 그것도 아니었다. 어쩌면 이것은 그녀가 자기 자신을 구원하는 방식이었을지도 모른다. 과거의 자신과 같은 고통 속에 있는 또 다른 윤서아를 구원함으로써 그녀는 자신의 상처를 확인하고 자신의 존재 이유를 증명하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복수를 하지 않았다. 대신 다른 이들의 복수를 돕고 있었다. 그것이 그녀가 찾은 새로운 형태의 사명이었다. 시간이 흘러 그녀의 복수극에 등장했던 인물들의 소식도 간간히 들려왔다. 박지훈은 항소심에서도 패소하여 긴 수감 생활을 확정받았다. 그의 이름은 이제 대한민국에서 탐욕스러운 사기꾼의 대명사가 되었다. 엄마는 가끔씩 유정이가 낳은 아이의 사진을 보내왔다. 아이는 아무것도 모른 채 해맑게 웃고 있었다. 서아는 그 사진을 잠시 동안 말없이 바라보다가 이내 삭제했다. 용서도 화해도 아니었다. 그저 더 이상 자신의 삶과 엮이고 싶지 않은 희미해진 과거의 한 조각일 뿐이었다. 어느덧 겨울이 지나고 새로운 봄이 찾아온 주말 저녁이었다. 서아는 자신의 오피스텔 거실에 홀로 서 있었다. 그녀는 방금 유스티티아 재단의 변호사로부터 승소 문자를 받았다. 그녀가 도와주었던 그 젊은 주부가 남편의 숨겨진 재산을 모두 찾아내고 정당한 권리를 되찾았다는 소식이었다. 그녀는 와인셀러에서 가장 좋은 와인을 한 병 꺼내 잔에 따랐다. 그녀는 벽에 걸린 거대한 모니터를 켰다. 화면에는 가족 드라마나 로맨틱 코미디 대신 복잡하게 얽힌 실시간 주식 시장 차트와 기업 분석 데이터가 떠 있었다. 그것이 그녀의 새로운 세상이었다. 그녀는 와인잔을 들고 통유리창 앞으로 다가갔다. 창밖으로 보석처럼 반짝이는 서울의 야경이 펼쳐졌다.
2년 전 옥탑방에서 내려다보던 저 풍경은 그녀를 조롱하는 괴물과도 같았다. 하지만 이제 저 풍경은 그저 풍경일 뿐이었다. 그녀를 위협하지도 유혹하지도 못했다. 그녀는 저 도시의 일부였지만 동시에 초연하게 그것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았다. 복수를 후회하지는 않았다. 그렇다고 그 복수에 기뻐하지도 않았다. 그녀는 그저 모든 것을 받아들였다. 자신이 되어버린 이 새로운 모습을 더 차가워지고 더 단단해졌지만 그 누구보다도 강하고 자유로운 자신을 그녀는 와인을 한 모금 마셨다. 입안에 쌉쌀하면서도 깊은 향이 퍼졌다. 그녀의 얼굴에 미소는 없었다. 하지만 그 표정은 더없이 평온하고 결연해 보였다. 그것은 동화 같은 해피엔딩이 아니었다. 배신의 잿더미 위에서 자신의 힘으로 일어서고 새로운 정체성을 만들어낸 한 생존자의 이야기였다. 그리고 그 생존자의 얼굴 위로 어제와는 다른 조용하고도 강인한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 오늘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저에게는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더 충격적이고 감동적인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